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여야가 오늘도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야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두 분 의견 듣기 전에 청문회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요,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지원해 주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혜택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 가시면은요, 최소한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꽤 많은데 출판기념회 할 때마다 1억씩 또 현금으로 받는 게 적당하냐? 정책 질의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아마 그 당시 거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입니까? 예, 청문회 둘째 날에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소명이 다 됐는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둘째 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야당은 흠집내기, 망신주기 이런 식으로 좀 일관을 했는데요. 예. 실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 6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조의금을 받아서 또 출판기념회를 2차례 열어서 또 처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 또 정년세까지 냈다. 그래서 이런 그 6억 원의 돈을 추징금이라든지 공적인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았고 또 사적 채무까지 순차적으로 다 갚았다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6억 원의 돈다발을 본인의 장롱 속에 숨겨놓은 것처럼 6억 원 돈바달 장롱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그 망신주기로 일관을 했거든요. 과거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기사, 금시계, 수억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있지도 않은 기사를 내면서 완전히 대통령을 망신주기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몰아갔는데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장롱 6억 원 숨기기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망신주기, 흠집내기 그걸 그 정치 공세를 통해서 그런데 야당이 그에 대해서 6억 원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하나도 내놓지 못했던 그래서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살리기 또 경제 회복 이런 중차대한 국정 과제에서 과연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질이 있느냐, 정책적 역량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라도 좀 책임 있는 질문이나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신상털이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참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일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자정까지 이제 청문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완료되는데 이제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좀 채택하고 이 총리 후보자가 여야의 합의 속에서 국정에 정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천 속에서 검증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정책 질의를 하고 싶어도 김민석 후보자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또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비율을 모르는데 지금 이제 48.4%인 국가 부채 비율을 20-30%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 청문회가 사실은 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지금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때는 민주당이 1,094건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100% 다 제출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제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97건의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한 것은 25%밖에 불구하고 특히 좀 핵심적인 사항은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 관련된 석사 학위 논란에 출입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이게
뭐 민원 24시 하면 5분도 안 돼서 다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2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불법 정치 자금 관련된 전력이 있습니다. 전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이제 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2020년도부터 2025년도 사이에 재산이 약 8억이 늘어나는데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신고된 것이 세비 한 5억 천이고 또 지출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기타 뭐 소득으로 강연이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아닌 것으로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이번에는 경사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2번의 또 출판 기념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청문회 때는 또 처가집으로부터 2억 정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리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관련된 자료, 예를 들면 정리서 냈다고 하면 정리서 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지금 이제 제출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청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고 김민석 후보자는 억울하다 하는데 억울하면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서 밝혀야 되는데 전혀 또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청문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파행으로 되고 있고 특히 이번 청문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의 정인이 한 명도 없는 무정인 청문회입니다. 특히 네. 강신성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김민석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사람들도 지금 정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국민이 바라는 소명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청문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진행이 되면 앞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텐데요. 아직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에 여당 주도로 총리 인준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법적으로 청문 보고서가 불발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사례는 국회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당이 단독으로라도 총리, 그것도 내란을 극복하려는 새 정부의 첫 총리지 않습니까? 이 내란 극복이라는 의미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이 있는 그런 그 느닷없는 개헌과 또 이를 계속적으로 전체 주류들이 옹호해왔던 그 국힘의 어떤 정치적인 사과의 어떤 의미에서라도 저희들은 오늘 밤 차수를 만약에 변경하는 일 있더라도 내일 새벽까지나 오전까지는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좀 채택해서 이제는 좀 합심해서 국정을 새롭게 좀 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저도 최 의원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좀 자료를 좀 김민석 후보자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예를 들면 몇 가지 자료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좀 자료를 내고 그리고 청문을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주재했는데 이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언론에 전면 공개가 됐습니다. 방송으로 생중계도 됐고 직접 현안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시민들도 이야기에 참여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대통령께서 연일 현장 소통, 행정을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강주와 전남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인 군공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취임하자 지금 약 20일 정도 3주가 채 안 돼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도민들까지 다 초청해서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 전달받았고 경청했고 또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겠다. 그걸 대통령실과 기재부나 국토부나 관련 부처 다 6개 기관들이 다 다자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목소리, 반대하는 곳과 찬성하는 곳에 목소리를 다 경청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제 그 반대하고 있는 군의 군수께서
약속을 못 믿겠다. 1조 원의 지원을 한다는 강주시의 말을 못 믿겠다 했는데 직접 또 강주시장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물었습니다. 실제로 예. 가능하냐고. 이럴 정도로 가감없는 서로 이 질문들이 또 대답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만든 TF의 제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되는 실마리를 대통령께서 직접 풀겠다는 의지고 다소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직접적으로 해결에 주체로 나서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돋보인다.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실제 지난주에는 G7 정상회의를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그날 울산으로 가서 데이터 센터 개소식에 참여해서 이 기업과 관련된 여러 분들과 간담회도 가졌고요. 또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서 임시청사를 얻어서라도 해결하라라는 그런 그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전날 부산 지역에서 시민단체나 또 저를 비롯한 지역의 정치권들이 상당히 해수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직간접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서 또 지시했다. 이런 측면도 앞으로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행정에 기초한 소통행정, 공개행정 이런 것이 아주 파격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예. 특히 그 지방과 관련된 현장 행정이 아주 그 지금 임기 초반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 또 기대가 크다 예.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방문의 의미 어떻게 짚으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현장 행정을 하면서 또 지방에서 어떤 의견을 경청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리라는 게 사실은 시간을 쪼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나토에 참석을 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언제든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같은 어떤 행사는 우리가 뭐 만들고 싶어도 만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토가 뭡니까? 지금 서방 국가들의 가장 큰 집단 방위 체제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라든지 나토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네덜란드 등, 뉴질랜드 등등 이렇게 해서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 방위 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물론 지금 현재 휴전 어떤 모드는 들어갔습니다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지금 사실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특히 IAEA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가 이제는 이란을 빼면 이제 북한이 사실상 유일한데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어떤 시기고 또 간다면 또 취임 초기에 수많은 선진국의 국가 원수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에 있는데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밥상을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나토에 갔어야 하는 데 대한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만 나토 얘기요. 나토 말씀을 드리면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만 나토에 불참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의 정상들도 불참을 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보다도 미국과의 호주와의 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고한 동맹이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과 호주는 엄청난 그 전 세계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에서 궤를 같이 해온 그런 동맹 국가인데도 그 나토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동 사태에 그렇게 휘말리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국익상의 전략적 판단 하에서 그런 것이다. 이 업서브 국가이기 때문에 초청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우나 판단에 따라서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좀 과도한 어떤 비판은 오히려 좀 과연 책임 있는 지적이냐라는
그런 그 국민들의 지적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무책임한 발언인데,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분단 상황에서 외교 안보가 중요한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서방 정상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휴전 모드에는 들어갔지만 설사 휴전 모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토에 간 것이 마치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휘말린다 이런 어떤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굉장히 큰 외교 군사 안보적인 실책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추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7월 4일까지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아직 예결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도 않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예결위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추경이 제출된 지 이틀 만에 6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예결특위를 이번 주 27일 날 반드시 구성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 말 안까지는 추경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경은 타이밍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지금까지의 그 내수 위축이라든지 또 경기 하강 국면에서 다 여야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다 합의를 보고 추경 군부까지 일단 정부에서 다 제출하고 야당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또 과도하게 법사위원장 22대 전반기 즉 내년 연말까지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저희 당이 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으면 보궐로 이루어지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저희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서 과도하게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시급한 추경 처리도 예결위 위원장을 선임을 못한다든지 해서 자꾸 늦어진다면 민생경제 회복, 특히 그 모멘텀으로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드시 다음 주 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세웠는데요. 지난주에 한은 총재도 지금은 추경이 빨리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될 때다. 그래야 내수가 진작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한 만큼 이제 국회도 빨리 이 추경 처리에 여야가 협조해야 된다. 특히 야당의 대승적 자세가 절실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삭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말하신 것처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단독 본회의라도 열어서 예결위원장 선출하고 7월 4일 전에 추경안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예, 뭐 민주당이야 뭐 야당 시절부터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서 예산 폭주 그리고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저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이라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폭주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초기에 이렇게 야당을 무시한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과연 국민의 어떤 박수를 받을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 의원께서 기본적으로 추경에 이제 합의를 하고 있다, 인식을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추경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인데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은 15만 원부터 전 국민 50만 원에 주는 민생 지원금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소비 어떤 진작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가 순수하게 부채를 발행을 한 20조 이상을 해서 국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후세대 2030 청년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많이 늘어난 국가 부채 때문에 현재 기재부에서 원금을 갚기는커녕 약 26조의 국채했던 이자 비용을 갚는데도 지금 헉헉거리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물가 상승의 우려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이라는 어떤 명분 허울 아래에
전 국민에게 대선 어떻게 보면 좀 축하금으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상당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야 간에 심각하게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굉장히 큰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추경에 대한 의견 두 분 주셨고요. 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 열어주셨던 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은 국회 오랜 어떤 관행이었고 한 이제 1당은 국회의장이 그다음에 2당은 법사위원장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과거와 같이 관례를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이제 넘겨주는 것이 저는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또다시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대 국회 전반기 내년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저희 민주당이 잡아야죠. 그래서 그런 합의된 원래의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고 저는 대신에 야당에게는 운영위원장을 할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하거든요. 그럼 운영위원장을 야당에 맡기면 야당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견제할 것이 있고 또 따질 것이 있고 하면 야당의 그 운영위원장이 주도가 돼서 소집을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수석이나 또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또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묻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야당이 뭔가 개혁 입법을 하면 전부 거의 26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실이 이제 충돌을 네. 했는데 이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 이렇게 차지하겠다는 것은 네. 개혁 입법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의지는 꺾고 운영위원장을 저희 당이 만약에 할애를 하면 야당이 그걸 받는 것이 서로가 타협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이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국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